여기까지가 우리가 계면활성제를 사용하는 계면활성제와 유화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화장품 원료 중에서 시험 문제 지금까지 제일 많이 출제됐던 게 보습제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보습제를 이제 객관식으로 고르는 것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전성분에서 이 보습제와 다양한 것들을 막 섞어 놓고 고르는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보습제로 얼굴이 뭐 건성인데 처방했는 원료를 맞는 원료는 뭐 찾아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시험 문제에 나온다고 하면 뭐 미백 원료를 찾거나 주름 원료를 찾거나 보습 원료를 찾거나 이 세 가지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우리가 뒤로 가면서 조금 더 추가된다라고 하면 거의 보존제라든지 아니면 사용 한도가 있는 원료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것들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사용 한도가 있는 원료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이 단골로 좀 나오는 몇 개만 그냥 외우시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의 깬또 실력에 맡기는 게 좀 좋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아가지고 다 외우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2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요. 대부분 거의 사용 한도를 거의 한 7, 80%는 다들 외워갖고 가셨어요. 진짜 대단하시더라고요. 하다 보면 외워집니다.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자, 보습제라는 게 나오는데요. 자, 우리 몸에 물 자체는 60에서 70% 정도가 있다라고 지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결합수와 자유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결합수는 우리가 세포 내에 포함되어 있는 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끄집어내거나 보충하거나 그 자체는 할 수가 없어요. 즉, 젊으면 이 결합수가 이 세포 안에 많기 때문에 피부에 로션 크림을 안 발라도 촉촉합니다. 근데 늙으면은 이 결합수가 빠져가지고 피부가 푸석푸석해지고 일명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속건성 때문에 죽겠어요. 뭐 이런 말을 막 쓰시는데요. 뭐 속건성이 바로 결합수가 빠졌다. 즉 세포에서 물이 빠진 거예요. 즉 내가 늙었다 이런 뜻인데 세포에 이 결합수가 빠지게 되면 다시 보충할 수가 없습니다. 마셔도 보충이 안 되고요. 목욕을 한다고 해서 보충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즉 결합수는 내 맘대로 넣었다 뺐다 할 수 없는 게 결합수에 해당이 되고요. 자, 자유수는 내가 퍼마셔가지고 보충할 수 있고 소변을 두고 땀을 흘려서 내가 빼낼 수도 있는 게 바로 자유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뭐 흔히 다단계꾼들이 뭐 물 많이 퍼마시면 몸에 있는 뭐 어떤 물을 뭐 어떤 성분으로 바꿔주고 뭐 물을 보충하고 뭐 이상한 얘기 막 하시는데 결합수와 자유수는 다릅니다. 물 많이 퍼마시면 그냥 오줌만 많이 누죠. 자, 여기에서 제가 결합수 얘기를 왜 설명을 했느냐면요. 우리가 4단원에 넘어가면 노화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노화에서 우리가 피부에 이 결합수 물이 빠지기 때문에 우리가 건성이 많이 심해지죠. 그래서 어떻든 결합수와 자유수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 점점 결합수가 빠지기 때문에 우리가 보충해 줄 수 있는 거는 이제 화장품으로 커버를 해주는 거죠. 즉 수분 보습제라는 것도 사용을 하고요. 이 수분 보습제에는 보면 말 그대로 물을 발라서 물 보습을 해주는 그런 것도 있고 히아루론산이나 글리세린처럼 얘네들은 물을 맨날 끌어안고 있어요. 물만 보면 끌어안아요. 물을 사랑하는 원료에 해당이 되는데 이 글리세린이나 히아루론산을 우리가 보습제로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있고요. 또는 보습제라고 해서 보습의 역할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물 성분만 그러한 보습제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습은 오일 보습도 주기도 해요. 우리 피부는 물 보습, 오일 보습 두 가지 다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되는데요. 근데 우리 책에서는 오일 보습은 설명을 적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실전에서 그냥 써먹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론으로 할 때는 오일 보습은 잠시 잊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보습제 원료에서 나오면 여러분들이 막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어떻든 우리가 보습제로 우리가 화장품에 사용하는 것은 맞춤형 화장품에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시험 문제 단골로도 많이 나오고 이러한 보습제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보습제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글리세린하고 히아루론산이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글리세린, 히아루론산은 필수로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폴리올 종류들, 뭐 부틸렌 글라이콜, 프로필렌 글라이콜, 뭐 무슨 글라이콜 이런 말로 끝나는 것들이 많았잖아요. 예, 이러한 종류들이 다 보습제에 해당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보습제를 우리는 피부 컨디셔닝제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이러한 피부 컨디셔닝제는 밑에 표를 보시면은요. 종류가 뭐 피부 유연화제, 그래서 뭐 에몰리언트 기능, 뭐 피부를 부드럽게 하는 기능, 그 다음에 휴맥턴트, 수분제의 기능, 수분을 차단하는 기능, 그 외에 미셀레니어스라고 해서 기타 피부 컨디셔닝제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 피부 유연화제라고 하면은요, 피부를 부드럽게 해준다는 뜻인데요. 피부를 부드럽게 하는 거는 우리가 오일의 역할이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에몰리언트 유연화 역할은 오일, 그냥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오일, 뒤에 구질구질한 단어 다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수분제, 휴맥턴트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이거는 물폭탄으로서 물을 자기가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딱 두 개 나오죠. 글리세린, 히아루론산. 예, 요렇게 외워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분 차단제라고 하면 수분이 바깥으로 못 날아가도록 딱 막아주는 거예요. 그거는 오일이라는 건 우리가 앞에서 한번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죠? 오일은 우리 피부에서 피부에 수분이 바깥으로 정발이 되지 않고 또 바깥에 있는 것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완전히 막을 씌워주는 그러한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폐생막, 예, 완전히 폐생막 형성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일 우리가 폐생막 형성이 강한 게 페트롤라튬이죠. 그래서 페트롤라튬이 보면 우리가 화상 입었을 때에 많이 바릅니다. 바깥하고 안쪽하고 완전히 차단시키기 위해서 많이 바르죠. 그래서 수분 차단제는 우리가 오일, 그냥 이것도 오일이라고 그냥 외워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우리가 기타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뒤에 어려운 뭐 미셀레니어스 이런 말 안 외우셔도 돼요. 그냥 기타로 사용되는 경우에는요, 우리가 그 이제 피부에 그 손상된 피부를 개선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들인데, 대표적인 게 바로 피부 장벽제라고 있어요. 피부 장벽 대체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세라마이드 종류가 제일 많이 나오죠. 콜레스테롤, 지방산 이런 것들이 피부 장벽제에 해당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세라마이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세라마이드가 대표적인 피부 장벽 대체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피부 장벽 대체제는 세라마이드와 콜레스테롤, 지방산 등이 있다. 이렇게 외워주시고 가장 강력한 거는 세라마이드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별도로 외워야 되는 거는 요거, 요렇게. 즉, 수분제, 휴맥턴트, 물기를 준다라는 뜻이죠. 물기를 주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거는 글리세린과 히아루론산이 물폭탄을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얘가 습기를 가습기처럼 습기를 조금씩 계속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습제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거다라고 알 수가 있죠. 시험 문제 단골 손님이에요. 글리세린, 히알루론산. 히아루론산은 우리가 표준 명칭으로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본래는 히아루론산은 일반 사람들이 부르는 명칭이고요. 우리가 화장품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표준 명칭은 소듐 하이알루로네이트예요. 소듐. 소듐 하이알루로네이트. 요게 바로 히아루론산의 표준 명칭입니다.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꼭 틀리게 하려면은 이런 식으로 표준 명칭으로 바꿔치기 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글리세린과 프로필렌 글라이콜, 부틸렌 글라이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앞에서 한번 나왔었죠. 그죠? 우리가 폴리올류 배울 때 제가 설명을 한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히알루론산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이제 닭볕을 해서 우리가 추출해서 사용했었지만, 요즘은, 그 미생물에서 추출해서 많이들 사용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히알루론산이, 그, 요즘은 추출 방법이 많이 달라지다 보니까 대량으로 많이 생산이 돼서 가격도 많이 내려가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세라마이드 같은 경우에는 피부를 구성하는 물질에 해당이 되는데요. 시중에 보면 세라마이드 크림 이런 것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피부 장벽이 무너졌을 때 제일 먼저 많이 처방하는 원료가 바로 세라마이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세라마이드는 정상 피부가 되도록 피부를 보호해주고 피부를 다시 정상화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베타인이라고 해서 사탕무에서 추출해 놓은 원료도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보습제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베타인은요, 하얀 가루로 되어 있고요. 보습제 베타인이 따로 있고,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양이온성 베타인은 우리가 계면 활성제로 우리가 나온 게 따로 있습니다. 헷갈리시는 분은 6번 베타인을 안 해오셔도 되겠습니다. 자, 비타민과 유도체도 시험 문제 단골로 잘 나오죠. 지금 시험 문제 나오고 2번 퐁당 빠졌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조금 큰데요. 이 비타민은 우리가 수용성이냐 지용성이냐 이 성격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외우고 계셔야지만 되고요. 지금 보면 비타민 C,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B3, 이 지금 B2는 리보플라빈, B3는 나이아신아마이드, 우리가 미백제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거죠. B5가 판테놀, B6, 피리독신 다 외우셔야 돼요. B7, 비오틴. 너무 어렵죠? 근데 여러분들 정확하게 외우셔야 되는 게 요거 그 다음에 지용성은 싹 다 외우셔야 돼요. 요거는 비타민 K는 뒤에 있는 갈로는 안 외우셔도 괜찮아요. 칼시페롤 이것도 안 외우셔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비타민 A, 레티놀 이것도 외우셔야 되고, 비타민 D 외우셔야 되고요. 비타민 E, 토코페롤까지 다 외우셔야 되고요. 비타민 K까지 그냥 외우시고 뒤에 거는 안 외우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수용성이냐 지용성이냐 이 부분도 정확하게 다 외우셔야 됩니다. 시간이 좀 많이 투자되겠죠. 아마 이게 쉽게 외우는 랩송이 있을 건데요. 요거는 2번째 되돌아왔을 때 제가 랩송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나이아신아마이드가 B3로 미백 성분에 해당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2에서 5%의 사용 한도가 있는 원료라는 거, 이거는 뒷부분 가면 나오는데 지금 중복적으로 지금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가볍게 읽고 넘어가시면 되는데요. 레티놀은 비타민 A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고시 함량에 대해서도 뒷부분에 가면 나옵니다. 성격은 지용성에 해당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요거는 수용성이고요. 그 다음에 토코페롤 같은 경우에는 지용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토코페롤은 우리가 벌꿀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이죠, 그죠? 그래서 이 토코페롤은 우리가 흔히 토코페릴 아세테이트로 합성되어 있는 원료를 변형된 거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아스코빅 애시드는 우리가 비타민 C를 아스코빅 애시드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요거 정확하게 명칭 외워주셔야만 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성격은 수용성이겠죠. 자, 아스코빌 스테아레이트, 아스코빌이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비타민 C 유도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판테놀, 그리고 덱스판테놀이라고 표기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비오틴도 그렇고 우리가 덱스판테놀도 그렇고 우리가 둘 다 보면은 우리가 그 탈모용 기능성 원료로 우리가 뒷부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뒤에 가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리독신도 있고요. 자, 고분자 화합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분자 화합물은 뭐냐면 그냥 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풀. 즉 탕수육으로 만들어 주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알로에 겔 같은 경우에 알로에 워터에다가
우리가 그 점도제를 넣어가지고 그 걸쭉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바로 고분자 화합물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분자 화합물은 등발이 워낙 크기 때문에요. 점도도 생기고 그 다음에 보습의 그러한 그 보습의 기능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맹물에다가 이러한 점증제를 풀어서 에센스라고 속이고 파시면은 발라보시고 사람들이 다들 보습 있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럼 속으로 물 보습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그게 바로 이 고분자 화합물 때문에 약간 그러한 느낌이 나는 거예요. 어떻든 이 고분자 화합물들은 다 이렇게 이 입자 자체가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증을 가지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보시면 소듐 하이알루로네이트와 같은 고분자 화합물은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소듐 하이알루로네이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습제로 우리가 앞에서 금방 나왔었죠. 히알루론산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소듐 하이알루로네이트 같은 경우는 하얀 가루를 물에다가 풀어보시면 떡이 돼요. 떡.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중에 이 히알루론산 원료를 사보면은요, 1% 솔루션이에요. 100%가 아니고. 즉, 물 99g에 히알루론산 1g을 풀어놨는 게 풀어가지고 글리세린처럼 이렇게 걸쭉하게 만들어놨어요. 왜? 이 히알루론산 자체가 풀이라 가지고 얘가 물하고 만나면 걸쭉해져요. 그래서 얘를 더 높은 농도로 사용하고 싶어도 쓰기가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흔히들 1% 솔루션을 만들어 가지고 사용을 하거나 그렇게 만들어진 거를 구매해서 화장품 회사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알루론산은 보습제지만 자체 풀처럼 걸쭉해지는 그런 성격이 있어서 고분자 화합물에 해당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든 우리는 흔히 고분자 화합물은 히알루론산은 사실 좀 별난 원료에 해당이 되고요. 그 외의 것들은 진짜 풀들입니다. 풀. 밑에 보시면 1번에 점증제라고 해서 오리지널 풀이 나왔죠. 그래서 천연 물질에 해당되는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물이나 또는 미생물에서 추출해서 사용하는 것들이 있어요. 즉 구화검, 아라비아검, 로커스 빈검, 카라디난 이런 것들 우리가 껌 만들 때도 많이 쓰거든요. 껌에 이렇게 찐득찐득거리는 이러한 것들도 다 이러한 검이나 카라기난 같은 이러한 것들을 넣어가지고 껌을 만들기도 하고요. 이걸 아주 극소량을 넣어가지고 우리가 화장품에서 점도를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미생물에서 추출한 잔탄검이라는 게 나오죠. 이 잔탄검은 우리가 식품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화장품에서 로션이나 크림에도 조금씩 넣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증제들은 사용해보면 이 점증의 상태가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로에 겔 같은 거를 만들 때 보면 알로에 겔은 묵처럼 그러한 점증의 느낌이 나죠. 근데 여러분들이 왜 사용하는 물풀 있죠, 물풀. 아니면 또는 탕수육 같은 경우에는 점도 낳는 게 걸쭉하게 이렇게 쭉쭉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늘어나는 형태의 점증제도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점증제는 각각 성격이 조금씩 다 틀립니다. 이 이름에 따라서. 그 다음에 덱스트란, 동물에서 추출한 젤라틴. 젤라틴은 많이 넣으면 젤리가 된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런 젤라틴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콜라겐, 이러한 것들도 있다. 콜라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돼지 껍질이라든지, 또는, 여러분들 뭐, 오골계 드셔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골계가 콜라겐이 되게 많아가지고, 끓이고 나서 식히면, 묵처럼 변해버리죠. 국물이. 묵처럼 변해버리는데 끓이면 다시 또 물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콜라겐은 이렇게 젤라틴 같은 그러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많이 넣으면.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점증제로도 사용이 가능하죠. 뻑뻑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반합성 천연 고분자 물질에는 메틸셀룰로즈, 메틸셀룰로즈도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에틸셀룰로즈, 카복시메틸셀룰로즈 이러한 것들이 있다. 그리고 합성 점증제는 소듐 아크릴레이트 폴리머, 카보머, 폴리코토늄, 폴리아크릴레이트, 카복시 비닐 폴리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다 외우면 바보죠. 그죠? 그냥 폴리머라는 말이 들어가면
우리가 합성 점증제에 해당된다라고 그냥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카보머가 뭐냐 하면 흔히 카보머 940, 카보머 980이라고 갖고 시중에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알로에 겔 만들 때 퍼넣는 점증제가 바로 카보머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폴리코토늄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샴푸의 점증을 낼 때 사용하는 양이온 점증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폴리코토늄은 우리가 샴푸에 쓰고 얘는 알로에 젤리에 쓴다.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폴리머 들어가면 점증제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보시면 셀룰로즈, 뭐 폴리머 이런 말 들어가면 다 점증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점증제 종류도 여러분들이 구분을 좀 할 줄 아셔야 되는데요. 검이라는 말이 들어가거나 또는 이 카라기나는 좀 외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좀 외워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잔탄금은 필수로 많이 쓰는 거라서 이것도 잘 알고 계셔야 되는 원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점증제 원료는 무슨 검, 카라기난, 잔탄검, 무슨 셀룰로즈, 그 다음 무슨 폴리머, 그 다음에 카보머, 폴리코토늄 이러한 것들이 다 점증제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만 외우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눈 번쩍 뜨세요. 졸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필름 형성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필름 형성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러한 그 풀처럼 되어 있는 거를 많이 바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벽지 같은 거 바를 때 보면은 우리 풀을 많이 칠해 놓으면은 풀이 왜 이렇게 굳어가지고 껍데기 쭉 벗겨지는 거 보셨죠, 그죠? 예, 그런 식으로 막이 형성돼갖고 껍데기로 쭉 벗겨지는 거를 우리가 필름 형성제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팩 종류를 액체 상태로 겔 상태로 돼 있는 팩을 얼굴에 발랐는데 이렇게 얼굴에 쭉 쥐어 뜯어가지고 이렇게 두두둑 이렇게 뜯는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형성되거나 아니면은 아이라이너 같은 경우에 아이라인을 그리고 예, 나중에 이 아이라이너가 이렇게 닦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고무처럼 이렇게 쭉 벗겨지는 닦을 때 보면 그런 형태로 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필름 형성제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 고분자 화합물에 해당이 된다. 고분자 화합물은 점증을 가지고 있다. 대표적인 게 점증제다. 점증제는 검과 카라기난, 잔탄검, 셀룰로즈, 폴리머, 카보머, 폴리코토늄이 있다. 아셨나요? 이런 점증제가 우리가 화장품의 안정성을 높여준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뻑뻑하게 점도를 주기 때문에 안정성을 높여준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품에는 우리가 이렇게 화장품에다가 오일하고 기름하고 잘 섞이도록 계면활성제도 집어넣고 그리고 점도를 줘가지고 분리가 안 일어나도록 한 번 더 안정성을 줬다면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화장품에 마지막에 집어넣는 게 이렇게 아무리 잘 만들어도요. 우리가 보존제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세균과 진균이 생겨서 다 갖다 버려야 됩니다. 뭐 천연 화장품이고 유기농 화장품이고 중요한 게 아니죠. 보존제를 똑바로 처리 못하면 썩었는 거를 피부에 바르기 때문에 보존제 처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죠. 자, 화장품 유통 과정 또는 화장품이 사용되는 동안, 즉 크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손가락으로 막 쑤셔가지고 이렇게 찍어 바르잖아요. 그리고 펌프 같은 경우에는 누르면 튀어나오지만 펌프가 위로 퍽 올라가면서 바깥에 있는 공기를 안으로 잡아 당깁니다. 즉 공기 중에 있는 부유균이 용기 안쪽으로 들어가죠. 근데 이러한 일이 생겼을 때에 사용 중에 이 보존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화장품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보 화장품 사장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인데요. 화장품의 이제 안정성 검사를 실시를 하면 자기가 만든 화장품이 2년 동안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사용 중에 이게 상하는 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몇 번이나 얘기를 하면 저하고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샴푸 같은 경우에 이제 샴푸 뚜껑을 안 열면 얘가 유통기한이 2년을 가요. 근데
뚜껑을 열고 목욕탕에 놔두고 쓰기 시작하면 한 일주일 지나면 이제 머리가 가렵기 시작하고 그 제품에 이제 미생물이 번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보존제 처리가 잘못됐거나 또는 이제 점증이 너무 약해서 얘가 분리가 일어난다든지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마지막에 이러한 보존제를 적정량을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존제는 우리가 유통 과정상에서도 화장품이 썩으면 안 되고 화장품을 찍어 바르는 동안에도 썩으면 안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이제 원래는 우리가 왜 총호기성 생균수라고 해가지고 화장품을 아무리 살균 멸균으로 만들어도 부유균이나 이런 낙하균 때문에 아주 미미하게 화장품에 들어가 있습니다. 충진하는 과정에서도 부유균이 떨어져서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뭐 어린이는 500개 밑으로 일반 사람은 뭐 1000개 밑으로 기차 화장품 뒤로 가면 나와요. 그러한 숫자에 맞으면 즉 완전히 제로는 아니죠. 그죠? 아주 미미하게 들어있죠. 근데 보존제가 제대로 처리되어 있으면 이러한 미생물이 더 이상 성장을 해서 번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멈춰 있어요. 근데 보존제가 안 들어가면 걔네들이 번식을 한다는 거죠. 점점 무리를 지어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하거나 감소시키는 그러한 역할로 우리는 보존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제는 pH가 낮은 제형에서 효과가 있다. 즉 이 말은 산성일 때가 효과가 있다 이 뜻이에요. 밑에 적어놓으세요. 산성일 때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존제가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화장품을 약산성으로 만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보존제 때문에. 그 외에 다양한 pH 범주에서 효과를 발휘하는 보존제도 존재합니다. 즉 pH가 산성이 아니더라도 보존의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게 파라벤이 있죠. 파라벤. 자, 보존제는 2가지 이상 혼합 사용함으로 인해 다양한 균에 대한 항균 및 상승 효과가 발생하여 미생물 및 균의 생성을 억제하거나 사멸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보존제의 특징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객관식의 오지선다에서 하나로 나올 수도 있어요. 즉 보존제는 한 가지만 쓰지 않고요. 2가지 이상을 대부분 혼합해서 쓰는데 시너지 작용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존제 혼합 사용의 장점이라고 하면 미생물의 생성, 억제, 사멸, 그리고 다양한 저항성균에 대한 항균 및 생성 억제. 즉 우리가 보존제를 한 개 썼을 때에 얘가 그 작용하는 균과 그 다음에 2개 썼을 때에 이 AB 자체가 각각 작용하는 균들이 약간씩 틀립니다. 그래서 이 1번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2% 들어가야 된다고 가정을 하면 1번만 2% 집어넣는 것보다 1번을 1% 넣고 2번을 1% 넣는다든지 또는 2번만 0.5를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들어가는 보존제 양도 줄어들고 그리고 다양한 균에 대한 항균 기능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항균 상승 효과 그리고 보존제 총량을 더 적게 넣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한 3번 정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해요. 시험 문제 이때까지 안 나왔어요. 나올 가능성 상당히 높아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보존제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는데요. 오늘은 보존제까지 하도록 할 테니까 잠이 오더라도 좀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제가 더 길게 하고 싶었는데 오늘은 제가 설명을 많이 안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참 잘 가네요. 자, 메틸파라벤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화장품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이 메틸파라벤에 해당이 됩니다. 메틸파라벤, 에틸파라벤, 부틸파라벤, 프로필파라벤 이러한 것들로 혼합해서 많이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흔히 요즘 한국에서는 좀 많이 안 쓰죠. 고객들이 너무 친절하셔가지고 똑똑하셔가지고 파라벤 들어간 거 싫어하시는데 근데 여러분들 드시는 약에는 이 파라벤이 다 들어있다는 거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역시 열심히 먹는 약은 파라벤이 들어있고 열심히 얼굴에 바르는 거는 파라벤을 안 쓰시려고 해서 공장들이 아주 힘듭니다. 자, 메틸 알코올 및 파라하이드록시 벤조익 애시드의 에스터 성분이다. 그리고
단일 성분의 경우 0.4% 또는 혼합할 경우에는 0.8%의 사용 한도가 있습니다. 뒤에 가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외우셔도 되고 뒤에 거를 제가 잡아 당겨 와서 해놨기 때문에 뒷부분에 가서 외우셔도 됩니다. 파라하이드록시 벤조익 애시드의 에스터 성분이다 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뒤에 가면은 한 번 더 나옵니다. 자, 2번 보시면은요, CMIT라고 해서 우리가 옥시 사건 생겼을 때에 나왔던 살균제예요. 메칠 클로로 이소치아 졸리논. 3번 보시면 이것도 옥시에서 나왔던 거죠. MIT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메칠 이소치아 졸리논이라고 합니다. 이거 명칭 정확하게 여러분들 다 외우셔야 돼요. 뒤에서 다 나옵니다. 사용하는 배합 한도는 둘 다 0.0015%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이 두 가지는 단독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고 두 개를 혼합했는 혼합물로 사용을 합니다. 즉 메칠 클로로 이소치아 졸리논이 3이고요. MIT가 1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정확하게 외워 주셔야 돼요. 즉 이름이 긴 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3이고 이름이 짧은 놈이 1이에요. 3대 1. 정확하게 외워주세요. 근데 여기 보면 흡입시 독성을 유발한다. 저는 사실 옥시 사건 생겼을 때요. 좀 이해가 안 갔는데요. 이런 살균제를 콧구멍에다가 쑤셔 넣으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죠.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락스를 콧구멍에다 쑤셔 넣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한 사태가 발생했다는 자체가 너무 웃기고요. 진짜 그거 논란이 진짜 컸었죠. 그죠? 근데 이 화장품에 사용되는 거는 우리가 이 살균제로 썼다라고 하는 거는 콧구멍에 쑤셔 넣으려고 쓴 게 아니죠. 화장품에 살균제로 쓴 거예요. 즉 우리가 대부분 이러한 CMIT나 MIT가 들어있는 제품이라고 하면 그 씻어내는 제품들 뭐 손세정제라든지 이런데 소독제로 좀 많이 사용이 됐었고요. 우리가 물비누 이런데 우리가 많이 들어갔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콧구멍에 쑤셔 넣을 일은 없잖아요. 전혀. 그래서 일반 그런 제품에 썼을 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옥시 사건이 터지면서 이 성분이 들어있으면 싫어하는 고객들이 되게 많이 생겼어요. 근데 저는 그게 좀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일반 집에서 열심히 쓰시는 락스도 콧구멍에다 쑤셔 넣으면 독성을 유발합니다. 살균제를 콧구멍에 넣는다는 자체가 좀 웃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든 대세는 옥시 때문에 두 개 다 싫어하지만 화장품 법에서는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런 말 없습니다. 그래서 뉴스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든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살균 보존제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벤질 알코올,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벤조익 애시드, 그 염료 및 에스텔류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유기농 화장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보존제라고 해서 거기서도 한 번 더 나옵니다. 천연 화장품과 유기농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보존제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배합 한도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외우셔야 되는데 요거는 뒷부분에 가서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이 보존제다 하는 정도만 아시면 되겠어요. 6번에 소르빅 애시드와 그 염류, 7번에 보면 벤잘코늄 클로라이드, 클로라이드 나오면 제가 아까 양이온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벤잘코늄 클로라이드가 우리가 한창 코로나 제일 처음에 터졌을 때 보면 우리가 손소독제로 알코올을 굉장히 많이 썼었는데요. 이 알코올이 전 세계적으로 풍기 현상을 일으키면서 우리나라도 일부 나오긴 했었는데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이 벤잘코늄 클로라이드를 물에다가 녹여가지고 그 물 스프레이로 손소독을 할 수 있도록 대처해서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그만큼 그때는 알코올이 너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많이 나왔었죠. 지금도 그렇게 해서 판매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뭐 알코올이 들어가 있지 않는 뭐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저는 되게 신기한 게 이 벤잘코늄 클로라이드 자체가 물에 안 녹기 때문에 알코올에 녹여서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알코올을 안 넣고 어떻게 녹여서 넣는지 아주 실력이 뛰어나신 분들이더라고요. 신기합니다. 어떻든 벤잘코늄 클로라이드는 생긴 꼴이 말 그대로 갈색의 물엿같이 생겼어요. 굉장히 빡빡한 물엿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포기도 되게 힘든데요. 이거는 이제 성격 자체가 소수성이라서 알코올에다가 녹여서 제품에 넣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보통 이제 손 세정제라든지 손 소독제 뭐 아니면은 이렇게 씻어내는 뭐 비누 종류 이런데 많이 넣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흔히 그 시중에 뭐 의약외품이라는 단어를 달고 나오는 그 손소독되는 이거 비누 있죠. 손세정 비누라고 해야 되나? 예, 그러한 종류들이 다 벤잘코늄 클로라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벤잘코늄 클로라이드가 시중에서 갑자기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시험에서 예, 한번 이 단어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양이온이고 우리가 보존제로 사용된다라는 거, 그리고 사용되는 그 한도 자체도 지금 나오죠, 그죠? 그래서 화장품 원료는 우리가 보존제 같은 경우에는 식약처에서 고시했는 보존제들은 다 사용 한도가 다 있습니다. 즉, 얘네들 자체가 살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 살균력 그 이상으로 쓰면 되게 독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락스도 똑같죠. 락스도 살균력을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소량을 희석했을 때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원액이나 또는 우리가 많이 넣고 희석하게 되면 우리가 숨도 쉬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독성 물질이죠. 이렇게 사용량을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사용량만큼 희석해서 써야지만 문제없듯이 보존제도 똑같습니다. 이 보존제도 살균력을 다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용 한도를 지켜줘야 되고요. 그 이상 쓰게 되면 피부에 자극도가 엄청 심해집니다. 그 다음에 살리실릭 애시드 및 그 염류라는 것도 우리가 여드름에서도 사용하기도 여드름 각질 제거용으로 우리가 사용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보존제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 그 외에도 징크 피르치온, 자, 비듬을 없애는 그러한 능력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보존제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페녹시에탄올이 우리가 파라벤 대신에 사용되는 게 페녹시에탄올이 많이 생겼었어요. 페녹시에탄올은 배합 한도가 1%인데 시험 문제 단골 손님이에요. 요거는 정확하게 퍼센트 외워두셔야 돼요. 자, 그 외에도 크림바졸이라는 이러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보존제가 뭐가 있는가에 대해서 외우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대충 한번 읽어주시고요. 뒤로 넘어가면 보존제가 나오기 때문에 뒤에 가서 이런 보존제가 있고 보존제 사용 한도는 얼마고 이걸 갖다가 딸딸딸딸 외우셔야 돼요. 즉 시험 문제에서 거의 대부분 나오는 게 보존제를 찾는 문제예요. 단어가 쭉 나열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보존제를 찾는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옆에 이 사용 한도를 못 외웠다 하더라도 보존제만 찾을 수가 있으면 깬또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페녹시는 1%, 이거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무조건 외우라는 거 한두 개만 외워도 시험 문제에 다른 것들은 몰라도 맞출 수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네, 여러분들은 제가 꼭 외우라고 얘기한 거 외에는 그냥 가볍게 한번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화장품 이 원료들은 제목만 여러 번 그냥 보시면 돼요. 구분만 할 줄 아시면 되거든요. 이게 보존제인지 보습제인지 이름을 정확한 명칭을 모르더라도 객관식에 나오면 대충 집어낼 수 있도록 그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 객관식으로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듣는다고 고생하셨고요. 오늘은 11시까지 했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졸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불시에 제가 이 유튜브에 안 올릴 수도 있습니다. 생방송 요즘 많이 안 들어오고 그러시죠? 어떻든 여러분들 공부한다고 고생 많으신데요. 안 외워진다고 너무 다급해하지 마시고 제가 제일 중요한 게 처음에는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지금은 구분하는 정도가 되게 많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단어 종류, 그게 보존제, 메칠 파라벤, 메칠 클로로 이소치아졸리논 이런 식으로 제목만 그냥 몇 번 읽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이고 우리가 퀴즈는 항상 금요일 하기로 했죠. 그죠? 그러니까 퀴즈는 금요일 9시에 할 건데요. 퀴즈 참여는 되도록이면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방법을 문제를 제가 보통 내는 경우도 좀 많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러한 것들도 의외로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퀴즈를 앞에 부분 거는 못 보신 분들은 우리가 하박사 카페에 보시면 친절하신 분들이 다 만드셔가지고 또 올려놓으셨더라고요. 네, 그거를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앞에 지난주에 했던 것들은 안 올라간 것 같던데 어떻든 그분들이 의무적으로 올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카카오톡에서
그 참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우리가 다 같이 좀 빨리빨리 끝내고 2번 다시 또 되돌아올 거니까 너무 조급하게는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은 카페에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